2024년에 대한민국은 국방력 측면에서 또 한 번 새로운 성장을 이룩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새롭게 개발되거나 실전 배치에 착수한 무기 체계들이 연달아 등장하면서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한 단계 더 강력한 화력과 군사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으로 기대를 모으던 정조대왕함이 해군에 인도되어 본격적인 임무에 투입되기 시작했으며, 한국이 10년이란 기간을 연구해왔던 LSAM도 개발 완료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군사기술력의 결정체인 KF-21도 2024년부터 대량 양산 체제에 돌입하며 실전 배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새로운 무기 체계가 등장한다는 것은 반대로 기존의 무기 체계는 퇴역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2024년에는 수십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었던 많은 무기 체계의 퇴역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 한국을 지키다 2024년을 기점으로 퇴역을 알린 무기들을 살펴보고 2025년의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무기 체계가 전력화를 진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노후화된 무기 체계는 퇴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전장 환경이 달라지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제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선보였던 무기 체계들도 언젠가는 퇴역을 맞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2024년에 대한민국 역시 지금껏 국군과 함께 조국 수호의 임무를 함께 해온 다수의 무기가 퇴역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준 퇴역 무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 퇴역을 알린 주요 무기로는 먼저 공군의 F4 전투기가 있습니다. F4 전투기는 1958년에 처음으로 시험 비행에 착수한 이후 1960년부터 초도 배치에 들어간 미국제 전투기이며 다수의 미 동맹국들이 애용한 전투기입니다. 한국은 월남전 파병에 대한 보상으로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F4 전투기를 도입하였으며 92대의 F4D를 비롯하여 F4 계열의 전투기만 무려 200대 이상을 보유했습니다. F4를 도입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경량급 전투기로 분류되던 F5를 주력으로 사용했을 정도로 공군력이 약한 나라였지만 당시로서는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였던 F4를 도입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한국 공군은 질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공군 전력에서 본격적으로 앞서기 시작했던 시점도 바로 F4 전투기를 도입하면서부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F4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북한 이외에도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한 수위의 공군 전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F4 전투기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J79 계열의 엔진을 두기 장착한 쌍발 전투기로 J79G17 엔진을 장착한 F4E 전투기는 애프터버너 사용 시 두 기의 엔진이 각각 최대 17,800파운드급의 추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엔진 성능을 기반으로 마하 2.2 이상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며 약 7톤 수준의 우수한 무장 탑재량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F4는 한국에 도입되던 시절에만 하더라도 마치 지금의 F-22 못지않은 위상을 갖춘 전투기였는데요. 하지만 196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한국 공군에서도 주력 전투기의 자리에서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KF-16을 비롯하여 F-15K 등 우수한 신형 전투기가 도입되게 되면서 F4는 사실상 2성급 전력으로 분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톤 규모의 우수한 폭장량을 지닌 F4 전투기는 한국 공군에서 폭격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전력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AGM-65 매버릭, AGM-142 파바이 등의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고 KGGB처럼 유도 폭탄도 사용할 수 있었던 F4는 근접 항공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도입했던 F4D는 F-15K가 전력화되면서 이미 2010년대에 퇴역했으며 그나마 한국 공군이 유지하고 있던 F-4E의 창정비 사업도 2022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며 남은 F-4E마저 서서히 퇴역을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개발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전투기 정비를 위한 부품 수급조차 불가능하여 한국 조종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요. 결국 2024년 6월 기점으로 남아있던 모든 F-4E 전투기
전투기마저 퇴역하며 한국이 보유하고 있던 수많은 F4 전투기는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F4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한국에선 이례적으로 성대한 퇴역식이 진행되었는데요. 대한민국 공군은 F4의 내기 편대를 에어쇼에서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에어쇼에 별도로 F4 퇴역 부스를 설치하고 전투기를 전시함으로써 F4를 사실상 행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정식 퇴역 전 국토순례 비행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때 일부 구간에서는 KF-21이 F4와 함께 편대 비행을 진행함으로써 한국 공군 전력의 세대 교체를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이제 F4 전투기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하지 않게 되었지만 한국은 FA-50을 개발함으로써 초음속 전투기의 시작을 알렸으며 올해부터 블록원 양산에 착수하게 된 KF-21이 곧 대한민국의 주력 전투기로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만약 F4 전투기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내지 못했더라면 FA-50과 KF-21로 대표되는 지금의 대한민국 항공기술은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랜 시간 한국을 지켜왔던 무기체계가 퇴역을 맞이한 것은 공군만이 아닙니다. 해군과 육군에서도 2024년을 기점으로 임무를 종료한 무기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해군은 지난 2024년 9월을 기점으로 UH-1H의 퇴역을 알렸습니다. UH-1H는 해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에서도 오랜 시간 활약했던 다목적 헬기로 한국 이외에도 자유진영 군용 헬기의 표준 같은 기체입니다. 육군은 이미 2020년에 UH-1H를 퇴역시켰지만 해군은 이후에도 계속 UH-1H를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2025년까지 12대의 MH-60R 시호크를 전력화하기로 결정하면서 해군도 UH-1H를 퇴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UH-1H가 해군과 함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진행한 작전은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1981년에 진행되었던 독도기지 보강 사업에 투입된 UH-1H는 각종 군수물자를 이송하는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87년 태풍 다이논의 습 당시에는 인명구조에 투입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UH-1H는 무려 830회 이상 출격하였으며 10만 시간이 넘는 작전 시간 동안 지구 420바퀴에 해당하는 1700만 킬로미터를 비행하였습니다. 1987년 해군에 처음 도입된 이래 한국 해군의 역사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21년부터는 해군 항공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교육용 훈련기로 전환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UH-1H는 결국 2024년 9월부로 모든 임무를 종료하고 명예로운 퇴역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에 육군은 승전포, 57mm 무반동포 등과 함께 바라쿠다 장갑차의 퇴역을 알렸습니다. 바라쿠다 장갑차는 철저하게 해외 파병 부대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차륜형 장갑차로서 자이툰, 동명부대 등에서 운용하였습니다. 바라쿠다 장갑차는 2명의 승무원과 10명의 보병이 탑승할 수 있으며 차체 전면 장갑이 7.62mm 소총탄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의 방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공격으로 장갑차의 타이어가 타격을 받더라도 시속 30km의 속도로 최대 7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럼플렛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어 중동 등 분쟁 지역에서 파병된 우리 군을 지킬 수 있는 성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이라크, 말레이시아, 레바논 등 여러 나라에서 군대나 경찰이 운용할 목적으로 바라쿠다 장갑차를 도입하여 한국산 장갑차의 해외 진출 초석을 다지기도 했는데요. 비록 바라쿠다 장갑차는 F4, UH-1H 등 타군의 퇴역 무기와 달리 해외 파병 부대만 운용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기도 했으나 반대로 해외에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무기였습니다. 해외 파병은 한국군이 다국적 연합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력과 훈련의 완성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같이 작전에 투입된 무기체계들도 다국적 연합군으로부터 그 성능을 인정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다른 무기체계들도 해외 국가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한국이 오늘날 장갑차 수출에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중동 일대에서 위험한 임무를 함께 수행했던 바라쿠다 장갑차의 공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2024년에도 다양한 무기체계의 퇴역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무기체계의 퇴역은 단순히 구식 장비를 신식 장비로 대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의 무기체계가 퇴역하면 이를 기리는 행사를 반드시 개최하며 퇴역한 무기를 기념하거나 박물관, 기념관 등에 퇴역한 무기를 전시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해당 무기와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자국 군인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 국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오는 것과 동시에 미군의 활약을 알리는 훌륭한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그만큼 무기체계의 퇴역은 그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제 F4 팬텀 등의 퇴역과 함께 신형 무기들이 투입될 준비를 끝마쳤는데요. KF-21을 필두로 대한민국 기술로 탄생한 다양한 무기체계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 9월 19일 대만 해군 몰락 영상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해군력 순위를 살펴보면 중국은 세계 2위, 한국은 세계 5위, 일본은 세계 6위에 자리 잡고 있는 반면에 대만은 세계 12위 수준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세계 14위에 있으니 사실상 대만의 해군력은 동아시아에서 최하위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 큰 폭으로 함정 보유량을 증가시키고 세 척의 항모까지 보유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만입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해상 지원을 뚫고 대만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매년 쉬지 않고 해군 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곧 네 번째 항공모함의 건조까지 착수할 예정입니다. 반면 대만은 점차 벌어지는 중국 해군과의 격차를 따라잡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체급부터 대만이 중국을 따라가기 버거운데 여기에 잇따른 삽질로 인해 해군력을 증강할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데요. 이제는 잠수함 건조마저 내부의 반대에 직면하였습니다. 대만은 노후화되기로 유명한 해룡급 잠수함 2척과 텐치급 잠수함 2척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잠수함 전력의 현대화가 시급한 나라이지만 정작 지금까지 보강된 전력은 하이쿤급 잠수함 한 척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아직 진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취역은 2025년에나 가능할 전망인데 일본함에 이어 연달아 건조하려던 7척의 잠수함은 제대로 된 시공조차 들어가지 못할 위기입니다. 대만 내부에서 하이쿤급 잠수함의 실용성과 생산 가격 등을 문제 삼으며 예산 승인을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이쿤급 잠수함의 추가 건조를 반대하는 측에선 아직 일본함이 실전 배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성능 검증 없이 후속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향후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이쿤급 잠수함의 일본함은 건조 기간을 무리하게 앞당기는 과정에서 선체 마감 처리가 엉망인 것이 드러났으며 중국의 대외적인 압박으로 인해 타국의 기술 협조가 쉽지 않아 갈수록 건조 예산이 증가하는 문제도 대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이쿤급 잠수함은 2,800톤급 규모의 잠수함인데 일본함의 건조 비용이 무려 2조가 넘습니다. 3,600톤급의 도산 한창호함이 한 척에 약 8,500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비교하면 더 작은 체급의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2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만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듯 대만의 잠수함 사업은 분열된 내부 여론, 허접한 기술력, 중국의 외교적 압박까지 그야말로 모든 측면에서 총체적 난국에 빠진 모습인데요. 중국의 침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여전히 개발 방향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을 설계하지 못하고 해군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을 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만 해군이 중국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잠수함 전력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대만이 보유한 구축함과 호위함, 미사일 고속정 등의 수상 함정을 모두 합쳐도 채 100척이 되지 않는데 세 척의 항공모함을 비롯하여 만재 배수량이 12,000톤급으로 추정되는 055형 구축함 8척, 4,000톤급 규모의 054형 호위함 40척 등 총 350척의 함정을 보유한 중국의 해군력과 비교하면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 모두 대만이 압도적인 열세입니다. 보유한 함정 수량 측면에서는 대만이 중국에 비해 채 30%가 안 되는 수준이고 이러한 전력의 열세를 뒤집기 위해서 대만이 갖출 수 있는 해군 전력은 사실상 잠수함이 마지막 카드입니다.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 역시 중국이 항모를 동원하여 대만을 포위한다면 대만은 잠수함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데요. 물속에서 공격하는 잠수함은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소수의 잠수함만으로도 전력의 열세를 뒤집을 수 있는 비대칭 전력입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재래식 잠수함까지 모두 긁어 모으면 최소 60척 이상의 잠수함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에 비해 8척의 신형 잠수함도 도입하지 못하는 대만은 이대로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릴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 해군이 보여준 삽질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대만은 수십 년 전부터 자신들의 전력을 강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대만 해군의 삽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라파예트급 호위함 도입 사업으로 당시 대만과 거의 유일하게 수교를 맺고 있던 한국의 뒤통수를 완전히 후려친 일대의 사건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1980년대의 대만은 10년간의 장기 해군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1500톤급 호위함 16척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대만과 국교를 맺고 있던 한국도 우월한 조선 기술을 앞세워 울산급 호위함을 대만에 제시하였고 1988년에는 한국 해군 함대가 대만까지 직접 방문하면서 양국의 계약이 체결 직전까지 갔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대만의 조선소에서 군함이 건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을 그대로 체결했다면 대만은 상당수의 호위함 전력을 보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함 건조 기술까지 축적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요. 그런데 대만의 일부 여론이 한국산 호위함을 도입하는 것은 대만의 중공업 기술력이 한국보다 떨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국민 감정을 호도하였고 이 때문에 계약을 눈앞에 두었던 한국은 믿었던 대만에게 발등을 찍히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대만의 선택은 프랑스의 라파예트급 호위함이었는데 해당 선택은 대만 해군의 30년을 날려버린 최악의 선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1989년에 처음 제시된 라파예트급 호위함 6척의 건조 비용은 70억 프랑이었지만 1991년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160억 프랑으로 2배 이상 급등했으며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16척 내외의 호위함을 도입하려던 대만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영향력이 커진 중국이 프랑스를 압박하자 프랑스가 제대로 된 무장체계를 탑재하지 않고 사실상 깡통에 가까운 상태의 호위함을 대만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결국 대만은 함정의 성능 개량도 지원받지 못하게 된 데다가 뒤늦게 미국제 무기를 장착하는 체계 통합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안 그래도 2배 이상 폭등했던 함정 가격에 더해 함포와 기관포, 대함, 미사일 등의 무기를 통합하는 비용까지 추가로 지불했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면 다수의 군함이 대만의 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이었으나 프랑스로부터 뒤통수를 맞고 겨우 6척의 깡통 호위함만을 도입하게 되면서 대만의 조선소들은 군함 건조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대만의 군함 건조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들이 대만을 버리고 중국과 수교를 맺는 와중에도 자유진영이라는 이유로 의리를 지켰던 한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1992년에 중국과 정식으로 수교를 맺는 등 대만은 마지막 남은 우방마저 스스로 걷어차버린 꼴이 되었는데요. 대만은 이 한 번의 실수만으로 해군력 강화, 조선업 부흥, 한국과의 동맹까지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자국의 해군 발전을 30년이나 퇴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이 시점부터 중국은 본격적으로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그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해군력을 꾸준히 강화했으며 그 결과 2024년을 기준으로 대만 해군은 절대로 중국을 넘보기 어려울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이러한 과거를 금세 잊기라도 했는지 호위함 도입에서의 삽질을 그대로 잠수함에서 거듭하고 있는데요. 정작 대만이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력은 만재 배수량만 2,000톤급 규모의 정조대왕급 구축함, 3,600톤급 규모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등을 보유하고 림팩 다국적 해상훈련에서 유일하게 미국 함대를 상대할 수 있는 나라라는 평가까지 받는 최강의 해군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판단이 두 국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만이 중국에 맞설 전력을 구축해야만 한국이 입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부디 대만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해군 전력을 증강하여 주변국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